안녕하세요. 오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거죠? 학교에서 뵙고 싶은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상자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노인과 장애인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그분들이 우리의 케어 대상자였다.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대상자들과 케어 제공자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왜 의사소통을 하는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소통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분들의 특성을 어떻게 알아내고 소통을 해야 될 건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책 페이지 66페이지인데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의 종류 해서 우리 책에는 1등급부터 3등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표 3-5를 보시면 될 건데, 거기에 우리 1등급부터 5등급, 3등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수정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요.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이다 해서 6가지의 등급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급여의 내용은 일단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보호, 그리고 그 밖의 서비스, 복지용구에 관한 거, 그리고 이제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특별연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3가지의 급여가 가능하다.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해 주시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것들은 차후 수업을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케어에 있어서 의사소통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요. 자,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케어를 제공하시는 분과 케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우리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의사소통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용자와 그 가족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느낌, 그것들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케어 제공자로서 그분들에게 만족한 케어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됨으로써 같이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집중을 높이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우리는 소통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한다. 두 번째, 케어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가 알고 있는 개념과 인식을 공유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케어를 하는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자, 이분의 삶의 질이 좋아지게 하는 게 우리가 케어를 제공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변화를 유발하게 할 수 있는 게 의사소통인 거죠. 의사소통을 잘함으로써 변화를 유발시키는 거지, 소통이 잘 안 되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변화를 유발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용자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버릴 수 있는 거죠. 자, 5번째, 태도와 가치, 그리고 믿음을 교환하는데, 우리 가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인간 존중, 그리고 비차별성, 그리고 미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교환할 수 있다. 6번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목표는 뭘까요? 우리의 케어의 목표는 이용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고 편안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소통을 잘 함으로써 우리는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의사소통을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통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말을 잘하면 그 사람과 내가, 야, 우리 마음이 통한다. 너하고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때요?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는 인격과 인격의 교류다.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 대화 속에서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호간에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잘 알게 되는 만드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어 제공자는 케어 제공자가 케어 이용자에게 돌봄의 도구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케어 이용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온조하는 것, 그 과정이 의사소통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사실은 그냥 말하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통이 케어 제공자와 케어 이용자를 얼마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지 굉장히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케어 제공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자를 온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를 잘 알아야 하는데 동시에 케어 제공자 본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학생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본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나요? 그렇죠. 남들이 모르는 내가 아는 나만의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내가 케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노인이 싫어. 그런데 내가 굳이 노인을 케어하려고 할 때 쉽지 않겠죠. 때로는 나는 아이들이 맞아, 대상이. 그래서 나는 아이들한테 케어를 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케어 제공자는 본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케어를 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심신이 좀 허약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언어, 심신의 장애와 지능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는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또는 나는 여성인데 이용자는 성별이 남성일 수 있고 건강 수준이 다를 거고, 또 나는 아직 학생인데 내가 노인을, 그러면 그 노인에 대해서 공감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직은 노인이 안 돼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는 교육 수준, 그리고 어떤 이용자와 나와의 살아온 과정이 좀 다르다, 생활사가. 그리고 가치관이 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방해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요인들을 우리는 다르구나, 나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분과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좀 개방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개방이 되어야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이분을 도울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을 내가 알아야 어떻게 도울지를 알 수 있고, 상대방도 나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자기 개방인데요. 자, 자신에 관한 정보나 생각, 감정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개방이라고 하고요. 자기 개방을 기피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좀 그대로 보여줘 버리면 어떻게, 나를 너무 알아버렸어. 그래서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좀 배척하지 않을까? 나를 나중에 만났을 때 좀 저 사람 이상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런 두려움이나 자기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를 개방을 확실히 해줘야지 나를 다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두려움이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어려운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자기 개방을 하는데 내용은 어떤 게 있느냐?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남한테 얘기하는 거 참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비밀이 많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내가 난처했던 거, 그리고 남한테 왠지 보이기 좀 창피한 부분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예전에 그랬을까? 창피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얼른 남한테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패했던 거, 그리고 현재의 욕구, 지금의 감정.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개방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참 쉽게 개방할 수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는 포함하는데, 그걸 개방해야지 서로 케어 제공자와 이용자가 신뢰성을 가지고 잘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기개방의 기능은 무엇이 있느냐?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이 관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소통을 해요? 의사소통을? 서로 친밀해지자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몇 해기를 내가 당신을 아니면 영원히 아니면 꾸준히 당신을 내가 케어 제공자로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어때요? 만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왠지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케어를 제공하는지 아니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명료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명료화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케어 제공자가 알았다. 그러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좀 바꿔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때요? 라고 정확히 찝어주는 거. 그걸 우리는 명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피드백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더 알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자기개방의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와 잉햄이 개발한 조엘의 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가지의 창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한 가지씩 한번 볼게요. 이 창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이고, 개방을 함으로써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래서 서로 케어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성을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방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4가지의 창 중에 개방 영역이 있는데, 자, 나와 타인이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저하고 우리 학생들하고도 알고 있는 게 있죠. 아, 이 학생들은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아니면 타학과도 있어. 아니면 이 학생들은 광주대생들이야. 뭐 몇 학년이야. 이름은 뭐야. 이런 거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아, 이 과목은 실천사회복지론이야. 또는 교수는 누구였어. 또 이분은 뭐 저에 대해서 많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는 개방 영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창문은 4개의 작은 창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열기 시작하는 창문이고요. 이용자가 자신의 욕구나 바람을 드러내기 가장 쉬운 영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2번째, 맹목 영역인데요. 맹목 영역은 자신은 몰라요. 근데 상대방은 알고 있어. 그 영역을 우리는 맹목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자신에 대한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자, 나는 몰라요. 근데 나의 오랜 습관을 내 상대방은 알아줘. 그래서 나한테 너는 이런 점들이 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쳐보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공유해 주는 거죠. 근데 나는 몰랐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맹목 영역이라고 하고요. 자, 숨겨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 숨겨진 영역은 뭐냐면 내가 정말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타인한테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로 해두고 싶은 영역인 거죠. 저도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참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숨겨진 영역을 깨닫기 위해서는 용기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이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은 내 이 숨겨진 영역을 정말 내가 신뢰가 가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괜히 했나? 하지 말 걸 했나?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게 이 영역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정말 전제되어야 이 영역을 내가 개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상대방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핀잔을 두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잘했어 못했어를 어떤 판가름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때요? 다시는 그 말에 대해서 안 하고 싶은 문을 딱 닫아버리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지의 영역인데요. 미지의 영역은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이 미지의 영역을 열어가면서 나도 몰랐던 영역이라서 놀라움을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것도 있겠죠.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네? 그러면 너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나도 모르는 영역이 있었다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신체 케어나 우리 ADL 케어, 이거를 일상생활 동작 케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치부를 드러내는 현실이 좀 두렵고 미지의 영역으로서 어떨 때에는 조금 그 놀라움이 수반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영역도 아까 우리 숨겨진 영역과 똑같이 내가 드러내는 거를 한번 해봤다가 상대방이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거나 핀잔을 준다면 또 이것도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개방 영역, 우리 지금 4가지 영역을 봤는데요. 이거는 케어 제공자가 예를 들어서 개방 영역이나 우리 이런 미지의 영역들을 이용자가 삐꼼이 문만 열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케어 제공자는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옆에서 돌봄해 주는 게,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어때요? 자, 제공자가 아니면 이용자가 열었던 그 창문의 크기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활짝 열어서 내가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케어 제공자들의 역할입니다. 자, 자기개방의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입소나 방문 초기에 처음 만났을 때 단계예요. 그래서 자기개방은 큰 불안이나 당혹감을 느끼지 않고 케어 제공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단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2단계는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하게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우리 처음 만나서 그냥 서먹서먹하고 그냥 만났네 했는데 2단계에서는 이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래서 신뢰가 중요함에 따라서 증가함에 따라서 자신이 느끼는 생각을 표현하는 단계가 우리는 2단계라고 보고요. 3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었던 내용을 극히 제한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3단계가 되도록 이렇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개발에 필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말을 할 것이냐, 정보량, 어디까지 개방할 것이냐, 또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갖고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 것이냐, 또 어느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누구에게 정보를 개방할 것이냐, 또 어떤 기회에 몇 번을 할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자기 개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기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기 개방을 선택할 수 있는 공적, 사적인 자기나 시기, 구별, 관계의 밀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어때요? 자기 개방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욕구를 알고 이분의 어떤 현재의 상황, 환경,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분을 지금 현재 돕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케어 제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자, 의사소통의 기본은요, 첫 번째, 공감적인 이해입니다. 공감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심전심이라는 말이에요.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은 거. 예를 들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가 밤에 문단속도 다 해주고 하니까 내가 무섭지도 않고 애롭지도 않았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볼게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애로움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죠. 노년의 애로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게 무슨 말이야? 뭐가 애로워? 혼자 있으니까 편할 텐데? 이러면 공감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어르신 이렇게 혼자 계시니까 애로우시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군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수용. 수용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분이 아팠던, 이분의 성격이 난폭하던, 포악하던, 아니면 이분이 지금 행복하던, 이분이 너무 우울하던, 아니면 장애인이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 감정과 그 환경을 인정해 주는 게 수용의 자세이고요. 그래서 수용의 특징은 일단 정중한 태도로 경청해주고 존경과 관심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변함없는 중립성. 그래서 상대와의 의지와 감정을 꾸준히 확인해주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 우리는 그걸 수용의 자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사용하지 말아야 될 언어들이 있는 거죠. 기다리세요. 지금 바빠요. 또 그렇게 잊어버리셨어요? 빨리 하세요. 어때요? 지금 모든 말들이 전부 지시형이나 아니면 강요 이런 것들을 끼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우리에게 수용할까요? 자, 강아지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따라옵니다. 말 안 듣잖아요. 다 아시죠?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내가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다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절대 자존심 건드리는 언어들 사용하지 마셔야 되고요. 자, 감정과 언행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지금 감정은 케어 제공자가 화가 나 있는데 언행은 친절한 척 하는 거 다 알아차리시겠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묵이 좀 기다림을 주는 우리 소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케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인지적으로 조금은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좀 우리보다 늦을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앞서가고 내 속도에 맞추는 거 정말 피해 주실 일이고요. 자, 중요한 거 비밀 지키기. 그리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케어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뭘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잘 몰랐어. 그러면 알아봐 드릴게요 해놓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답을 안 줘버리면 어때요? 내 말에 책임을 안 진 거죠. 그래서 알아봐 드릴게요 했으면 꼭 알아서 다음 기회 때 그분에게 알려드리는 거. 이런 것들 약속 지키는 거죠. 말하자면.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BST의 사회복지 실천 7대 원칙 한번 볼게요. 개별화. 개별화는 뭐예요? 하나의 인간으로서 전부 존중해줘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의도된 감정 표현. 자, 어르신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정말 의도적으로. 아, 그냥 이 말은 내가 안 해버려야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줘야 돼. 그래야 다음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제된 정서적 관여가 필요하는데요. 어때요? 내 감정을 너무 이입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감정, 그러니까 케어 제공자가 케어 이용자에게 내 감정을 너무 이입시키는 거 우리가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역전이를 일으키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 그리고 심판하지 말아라. 비심판적 태도. 그 다음에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 자, 이용자가 한다. 클라이언트가 한다. 그리고 또 나왔네요. 비밀 보장. 자, 우리 BSTEC의 사회복지 실천 7대 원칙은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고요. 저도 이거 다음 중간고사 때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수업을 마치겠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이 수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만족해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의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제가 가까운 곳에서 한번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별도로 안내를 드릴 테니 그때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수업을 이렇게 마치고 2교시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